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또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주 기자와 함께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화합 시간에는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최근 정치 이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뉴스토마토 이승형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이죠.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쑥쑥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제 117명의 의원의 이름을 넣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했네요. 네, 어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만 117명에 달했는데요. 해당 기자회견 사진을 보면 빼곡하게 의원들이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정부와 여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총선 패배 후에 민심을 좀 의식했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최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 참패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주당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산 사을에 당선돼 이번에 육선을 하게 된 조경태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에서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최상병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먼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김경일 비대위원도 민심이 뚜렷한 만큼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면서 특검법 처리 찬성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보고 또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가 5월 달 끝납니다. 이 안에 처리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도 고민이고 여당 입장으로서도 고민이 될 텐데요. 총선 전까지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순히 선거용 공세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인해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현재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여당인데요. 여당 입장
입장에서는 특검을 거부하면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수용하게 되면 전국 주도권은 물론 대통령도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실제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설사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데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 수용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여당 내 특검 수용 찬성론이 더 커지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통령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3분의 2니까요. 200이 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안 되겠죠. 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받던 의원들 시작이 됐는데 첫 재판이 열렸는데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 대부분이 이번 총선 선거 활동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었는데요. 네. 총선이 끝나자 검찰은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어진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모두 어제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은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중에서 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인물은 11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들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어서 정치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재판도 재개가 됐는데 청탁 정황을 뒷받침한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재판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 송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의 사업자 박모 씨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어제 재판에 나온 국토부 공무원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수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당시 김모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이 10여 차례 민원성 전화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A씨가 언급한 김 씨는 송 대표의 고교 동창이자 국토부 전관 출신 인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송 대표 측은 김 씨가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진행 상황을 물어봤을 뿐 외압 행사는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단식을 선언한 바 있는데 현재는 단식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의정 갈등 해결될 신마리가 별로 안 보이는데 자, 전공의 1,300여 명이 지금 복지부 차관을 고소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총선 이후에 의정 갈등이 물꼬가 트일 거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취소하면서 공식 입장 내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의료계를 향해서 또다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반발하면서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 1,300여 명은 어제 복지부 조규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 장 차관이 의대 증원 정책을 주도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 개시 명령 등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소에 참여한 전공의 내부에서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달 20일을 기점으로 의료 공백 사태는 석 달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뭐 별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고소가 이게 범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의료 공백이 해결될지 좀 의문인데요. 벌써 석 달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하셨고요.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 저는 잠시 후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 박진영 부원장은 출연을 못했고요.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선 끝났는데요. 네, 끝났습니다. 근데 YTN에서 뵈야 되는데 여기서 뵙네요.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하셨습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그 지역구와 네. 비례해서 동시에 그 당선자를 배출한 그렇죠. 유일한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들이 유일한 정상적인 정당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위성 정당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괴뢰정당, 예. 위성정당, 그다음에 비례정당이고 지역구만 또 배출한 네. 정당들만 있는데 실제 저희는 지역구와 비례를 네. 동시에 배출한 그리고 국민들께서 개혁의 불씨, 개혁의 씨앗을 살려서 원내에 진입시켜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 또 예.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좀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담화라든지 뭐 네.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는데 결국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결정이 났습니다. 일방 소통 아니냐 또 이런 또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우선요, 그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확인된 투표입니다. 투표입니다. 예, 그래서 심판을 정확히 받은 거죠. 그랬으면 즉각적이고 빠르게 그다음에 실제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네. 국민들에게 감동이 오고 대통령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 일방통행식 소통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총선의 민의를 우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별로 느낌이 없네요. 이런 느낌과. 시간도 조금 늦춰졌어요. 바로 하지 않고. 그럼 그렇죠. 뭔가 형식을 이제 살펴봤다는 건데 결국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항상 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감동이 없고요.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총리와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을 했죠. 네.
이 사의 표명도요. 이분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먼저 나오셔야 돼요. 먼저 나오셔서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정 운영은 이렇게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서 총리도 경질하고 비서실장도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셔야죠. 대통령 얼굴로 선거 치른 거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총리와 비서실장이 나서서 먼저 사의 표명을 하고 먼저 앞을 막아섭니까? 국민들에게 저는 감동이 없다고 봅니다. 형식이나 내용 감동이 없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 것인지는 그래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예, 뭐 일단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변화를 좀 꾀보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시간이 늘어지고 형식이 이렇게 되면서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뭐 일단 총리하고 비서실장 사의 표명했습니다. 자, 후임 인선은 지금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도 이번에 나올까요? 인적 쇄신 얘기 어떤 기준이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총선 결과가 말입니다. 네. 거의 야권이 192석이잖아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이야 본인이 이렇게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리는 국회 인준 필요하잖아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과반 이상이 야당인데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총선 결과가 이 정도 나왔다면요. 우선 대통령이 담화든 기자회견이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야당 대표들 전체를 좀 대통령실로 불러서 같이 이제 그 의견을 좀 듣고 국정 운영의 협조도 좀 구하고 네. 이런 어떤 협치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번에 총리는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니 아. 좀 도와달라. 이런 그 어떤 변화된 모양새, 모습 이런 게 있어야 앞으로 일방통행식이 아니고 뭔가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변화를 좀 가져오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네. 지금 헌법상 네. 딴 사람 몰라도 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준이 그렇습니다. 돼야 예, 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 봤어라도 얘기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근데 안 할 것 같다. 안 하죠. 아, 야, 이거- 총선의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어떻게 이런저런 꼼수와 시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개거나 네. 아니면 피해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른바 100석 이하가 돼서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거부권 행사를 거부당하는 이건 피했어요. 그래봐야 그게 9석 차이입니다. 8, 9개. 예. 9석 차. 9석이죠. 예, 9석 차이입니다. 99. 예. 예. 108석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9석이 이탈하면 그 나머지 3개가 전부 다 그 붕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9석은 이탈할 수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그렇죠. 당시에 여당이 122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심을 무서워한다면 지금 이런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후에 이 전국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네. 개혁신당은 야권입니까 여권입니까? 이거 야권이죠. 여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요? 아니 그 여권의 분들이 와서 또 하는 거니까. 아니 가장 확실하게 반윤 정서를 아 가지고 맞습니까? 있고 예. 아 가장 아프게 때릴 겁니다. 네, 야권이다, 네. 야권이다. 믿어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여당 아니면 야권이니까 다 야권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후보군 보면 후보군들이 여러분들 이름이 오릅니다. 자 이름 거론되는 분들은 이제 뭐 김한길, 네. 뭐 원희룡,
뭐 장제원 뭐 등등 면면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거다. 왜? 예. 왜냐하면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변화의 기조를 가지려면 그래도 야당과의 대화, 네. 그다음에 협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나마 조금 대통령과 결이 좀 다른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언을 할 수 있는 분, 직원. 예. 이런 분들을 좀 거론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뉘앙스의 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그걸 좋은 표현을 하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친윤, 뭐 이런 분들이 오면 국민들에게 심판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이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다 중립적이고 보다 대통령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왔을 때 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인물? 예를 들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비서실장을 했던 김중건 씨. 예, 그분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그렇죠. 정무수석을 했던 완전히 그 진영이 다른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인물을 발탁을 해서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면 야권에 몸을 담았지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뭔가 이미지를 보완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언론에 회자되고 하마평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괜찮죠. 괜찮은데 네. 할 것 같습니까? 안 하겠죠. 야, 괜찮은 사람은 안 할 것 같다.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좀 보면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용후의 비대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대위를 꾸릴지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를 꾸릴지 이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러서 네. 졌잖아요. 근데 또 비대위를 해요? 당연히 정상적인 정당이면 전당대회를 해야죠. 전당대 해야 된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해서 전당대회의 총의를 모아서 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그 새로운 리더십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되죠.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과 함께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해서 네. 대통령이 올바르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내는 작업도 집권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 체제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렀고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여전히 국민의힘 집권당마저도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행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계속 비대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정상적으로 그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네. 이른바 용산 윤심이 원하는 당대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왜? 지금은 대단히 그 선거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용산의 뜻에 따라서 용산이 지지하는 당대표가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 한 다음에 당연히요. 뭔가 여론을 또 의견을 모은 다음에 용산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그렇게 하면 총장님 의견이시네요. 그렇게 하는 것은 총선 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고 총선 민의에 반하는 거죠. 그러면 당대표 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나경원, 안철수, 네. 김재섭 어때요? 김재섭. 파격이죠. 김재섭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김재섭 30대 당대표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죠.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30대의 당대표 왜 이준석 대표도 했잖아요. 30대 했던 때. 사람이 이준석이잖아요. 예. 이준석 당대표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김재섭을 세울까요? 또 다른 이준석 효과가 나오면 어찌 될까요? 그 김재섭도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김재섭 그래도 이렇게 배지가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좀 안타까웠던 게 당시 지금은 예. 이제 국회의원 됐는데 당시 원내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뭐
배지가 있냐 없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본인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김재섭이 당대표가 된다면 매우 괜찮은데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도 총선을 왜 졌는지 모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영남의 그 국민의힘 주류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네. 지역과 진영 대결 구도로 하면 보수가 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에 그 한 2, 3일 남겨놓고 네. 엄청난 보수 결집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랬기 때문에 100석을 넘긴 건데요. 사실은 2, 3일 그 보수 결집이 없었다면 최초로 100석 이하의 집권당이 될 뻔했어요. 예. 그런 위기의식이 그래도 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나경원이나 안철수 이런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거나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서 네.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해서 전당대회를 해야죠. 왜 용산이 내가 보는 용산의 의중이 비대위일 것 같은데 네. 그 비대위 하자는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끌려다니는 그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이라도 목소리 좀 내라. 아,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변화가 없어요. 당이 견인해야 됩니다. 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 얘기 좀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대통령 임기보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더 많잖아요. 더 길잖아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은 대통령한테 없죠. 그러면 네. 좀 더 목소리를 세게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아하. 예, 아직은 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하고 조금 상황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이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뭔가 좀 정신을 차렸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네. 총의를 모아서 정상적인 당 운영을 하는 게 좋다. 아하. 정상적으로 예. 당 대표를 뽑고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아야죠. 용산하고 조금 분리하고 네.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내달 2일 날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민주당.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 할 일이다. 예. 네. 이건 22대 국회로 넘길 일이 아니고요.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꼭 처리해줘야 될 그런 시급한 사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민주당이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총선 민의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거부하기 힘들 거고요.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 전국 운영에 대단히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21대 마지막 어떤 안건으로 이거 밀어붙여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국이 소용돌이 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22대를 바로 또 넘어가잖아요. 네.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근데 이게 거부권 행사에서 그 국회로 돌아오면 결국은 시간상 조금 폐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상 예. 폐기가 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거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 민의가 확인된 만큼 이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은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21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예. 22대 새로 당선된 의원들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또 네.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뭐 현역들이 많이 됐으니까 네, 네. 그거 22대 생각해서 폐기될 거지만 바로 민주당에서 또 올릴 거란 말이에요. 특검을 22대 초창기에 네, 예. 그냥 이럴 바에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까요?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흔들릴 겁니다. 왜 흔들리냐면 총선 때 봤잖아요. 예. 결국 수도권이 거의 다 전멸했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 그 왜 이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네. 여당의 곤란함을 틈타 밀어붙일 것이다. 아. 예. 안철수, 네. 김대섭 두 당선자는 지금 찬성표 던지겠다. 만약 한다면 안철수는 찬성표 던지겠다. 김대섭 당선인은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이 두 사람이 많이 주목이 됩니다, 요즘. 뭐 안철수, 김재수뿐이 네. 아니겠죠. 예를 들면 김용태, 네. 뭐 이런 분들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하.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여당에서 네.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자,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같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러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계열이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 계열의 쌍둥이 비슷한 정당으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친명 민주당 정당 대 친문 조국 신당으로, 아하. 그러니까 친문을 거의 표방하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비명 친문의 네. 그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 정치 행보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좀 읽혀져요. 뭔가 이것도 약간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정치 행보가 민주당 계열의 어떤 세력이 양분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친명 개념의 그 세력으로서 민주당 본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섞이지는 않지만 친명이 아닌 민주당 세력을 모으는 네. 구심적 역할로 일종의 배후 저수지 같은 거겠죠. 아. 네, 그런 역할을 조국 신당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대선이나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세력을 키우려고 하겠죠.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까요? 양손에 떡 들고 있어요. 아, 두 개 다 든 거예요? 두 개 다 든 겁니까? 그럼요. 어쨌든 뭐 제일 먼저 워크샵 하면서 조국 혁신당은 평산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러 갔던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조국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회동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내부 정비가 우선이다 이렇게 좀 답을 했는데, 조국 대표의 회동 제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역으로 용산에서 이번에 원내에 진입한 각 정당의 대표들을 전부 용산에 초청해서 다 오라 해야 됩니까? 그럼요. 다 오라 해서 야당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국민들이 앞으로 국정은 야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좀 협조하면서 운영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있다고 죄인 취급하고 전부 하나도 안 만나버리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밀고 가고, 국회하고는 항상 충돌하고, 네. 이렇게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엄연한 겁니다. 여소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한 발도 앞으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려고 하기에는 예. 참 지금 말했던 대표들을 몇 면을 보니까 쉽지 않죠. 이재명, 조국, 이준석, 쉽지 않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만나기 싫은,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다 앞에 있겠네요. 그래도 대통령인데요. 예. 만나야죠. 혹시 그 사진 누가 막 만들었던 사진, 합성 사진 같은데, 그래요? 어떤 술자리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중간에 있고 앞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게요. 앞에 이준석 대표, 옆에 또 추미애 또 당선자도 있었어요. 그게요. 예. 이준석 대표 울산해동 울산해동 사진 때 있죠? 예. 그 사진을 이제 뭐 얼굴을 바꿨더라고요. 누가 이제 합성을 예. 한 건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계셨습니까? 그럼요. 그 사진이 좀 저는 뭐 누가 재미삼아 또 그냥 우스개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현 전국 상황상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기에는 어색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나야 된다. 당연히요. 만나야 된다.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만나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예.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도 야당도 국민을 누가 더 설득을 잘할 것인가가 정치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 대표들 불러서 뭔가 협조를 구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당연히 대통령 득점하는 거죠. 만나야 된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만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아직까지 이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대형 사회 재난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치권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10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사고가 있었죠.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는 그리고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그 참사가 있었을 때 그 참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도의적, 그다음에 책임, 그다음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조치마저도 안 되는 네.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제반 법률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 또 강화할 게 있으면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일선에 저는 그 경찰관과 네. 소방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명예와 처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경찰과 소방관이 더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요. 제복이 대우받아야죠. 예. 그래야지 더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총선 끝난 후에 민심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 총선 후에 민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미디어 토마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여론조사 네. 신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이시니까. 저도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신뢰해서 저희 프로의 진행자로 모셨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가 네. 엊그저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박지훈 변호사가 맡게 됐냐고 아, 팬이라고 네. 하셔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너 잘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윤희웅 센터장님은 또 다른 방송에서 같이 했었는데 또 네. 이번에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쇼미더 민심 우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중심으로 여론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별 지지율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본부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이 34.2%, 네. 국민의힘 31.3%, 조국 혁신당이 14.8%, 개혁신당 5.5%, 새로운 미래 2.1%, 진보당 2.3%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자, 요 조사 개요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일, 14일까지 이틀간 조사된 내용이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6.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심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선 전후하고 비교해 보면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정당 지지율은 예.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있을 수는 비슷한 것 없어요. 같은데, 왜냐하면은 거의? 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뭐 대통령 평가가 있고 또 정당 지지율이 있고 뭐 한데요.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커요. 원래 지표가.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네.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가 이제 경제 뉴스닝 이제 채널이잖아요. 네. 탄력도가 높은 거예요. 아, 탄력도 높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탄력도가 이제 가격을 낮추면 얼마만큼 많이 팔리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나 발언, 행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평가들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은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잘 안 바뀐다. 잘안 비탄력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학적으로. 지금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죠. 네. 정당 지지율이 이랬는데 왜 선거에서 야당이 이겼냐 차이 크지 않은데 대승을 했냐. 3% 차이인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어느 정당도 예. 평소에. 근데 그분들은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 충분한 유동층으로서의 규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선거 때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여당 이제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선택지와 정권 심판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할 때 대부분 이제 6대4, 7대3 정도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을 하니까 야당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이번 같습니다. 댓글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예. 녹색 정의당이 안 보인다. 조국 혁신당 왜 이렇게 높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분수 좀 해주십시오.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원내 진입을 못해서 그래도 이게 조사 저희 자체에서 조사에서- 빼버린 겁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저희가 뺀 거예요? 예, 원내 진입한 아. 당을 위주로 해서 아하. 했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 지지자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그런 분들이 댓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이번 총선 결과를 그대로 투영했다. 이것도 그대로 봐야 된다. 그 총선 전하고 지금 윤영 센터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차이는 없는 것 예, 같은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비탄력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시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한 15% 내외 나왔어요. 이게 지금 총선 전하고 예. 달라졌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 이걸 또 합하면은 뭐 과반이 돼 버리는 50이 넘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48.4%. 예. 48,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조국 혁신당 이제 자동답 방식 같은 경우는 정치에 이제 고관심층이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돼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적극성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례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뽑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었으니까 이게 네. 종속적 변수 아니냐.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제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뭐냐 하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비례를 어느 정당 찍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특성이 있는데 비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여러 정당 중에서 질문을 하게 돼서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요라고 하는 거는 배타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 혁신당이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유의미하게 이제 자립의 어떤 독자성의 위상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라고 시작은 봐야죠. 말씀대로 종속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대로라면 그렇죠. 3당의 역할을 지금 네. 지위를 네. 부여받는 모습입니까? 자발적 지지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아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원래는 민주당하고 비슷하니까 조국 혁신당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꽤 많이 꽤 증가했다. 많이 돼요. 그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상당한 자산이 되는 거죠. 14.8%. 이제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이제 그런 독자성을 갖는 지표로 것을 어떤 거 확인할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드느냐, 여기서 역할을 하냐도 있겠지만 정치적 지표상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안정적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국 대표가 뭐 차기 대권 주자 등의 조사에서 네. 5%포인트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유지하느냐. 그것이 이제 독자성, 안정적 독자성을 판단하는 이제 가름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국혁신당이 눈에 띄었네요.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좀 봤고요. 자, 이번 총선 결과는 지금 여당 또 국민의힘이 좀 180석, 그래서 좀 참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도 조사를 해봤네요. 네,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180석이 아니고 108석. 아, 죄송합니다. 큰 깜짝 실수를 놀랐어요. 했네요. 108석, 108석. 예,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68%, 한동훈 비대위원장 10%, 잘 모르겠다 22%. 그러니까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60대도 네. 한 60%가 대통령 책임이다. 70세 이상도 과반수 50%가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재밌는 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응답을 이렇게 따로 보면 45.1%가 대통령 책임이고 네. 9.6%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입니다. 오. 잘 모르겠다가 근데 45.4. 이게 응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얘기하기 싫은가 봐요. 싫은 거죠, 예, 싫은 거죠. 예. 고민이 읽혀지는 네. 데이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그렇겠죠, 90이 아마도. 넘어가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45% 정도 네. 나오지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답하기 있으니까 싫다. 이거 예. 이제 사실은 얘기하기가 이제 좀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이 지표만 이제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등판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기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재등판하는데 이제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고 네.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른 무응답 응답을 유보한 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층들이 이후에 새로운 당권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네. 충분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안 생길 수도 있겠다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유동적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얼굴로 치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승패, 패배를 한 것도 대통령 책임이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사퇴를 하면서 자신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로? 저는 그냥 정치적인 뭐 제스처라고 정치적인 메시지다. 생각되고요. 네. 총선 직전에는 또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제 책임 아니다는 식으로 왜 또 저한테 말을 그러세요? 해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했는데 그렇겠죠? 예, 정치적인 제스처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한 몸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78%. 예, 물론 1차적으로는 저 대통령 책임이 크죠. 예, 대통령이란 자리는 무한 책임의 자리인데 그동안 그렇게 오만 불통한 자세로 국정 운영을 했으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결국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진 못했다. 네. 예, 뭐 차별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고 주구장창 야당 심판, 운동권 심판 이런 거 외치다가 결국은 잠시 사라지셨죠? 잠시 사라진 거로 저는 보이고, 예. 자신의 책임이라면 그 차별화를 못한 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얘기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 결과론적인 책임일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자리를 그만두면서는 네. 다 이제 자기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냥 문법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이끈 건 맞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선거라고 하면 메시지로 이제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인데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 많이 있었는데 뭐냐면 세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중도냐 보수냐라고 했을 때 이거 중도층을 확장할 뭐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배경이나 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중도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만나고 갔어요. 있고.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그러면 분명하게 대중에게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혼선이 있죠. 네. 갈짓자 행보였고 두 번째로 그럼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할 거면 차별화를 하고 한 몸이어서 일치화를 할 거면 일치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거기에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선거 캠페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치화를 한 것도 아니고 차별화를 한 것도 아닌 상황이 이도 되는 저도 거죠. 아닌 아닌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도밥도 아니고. 예. 예. 죽도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성하면서 읍수를 한다. 그러면서 야당 심판론, 2조 심판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읍소를 하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친구 관계 만나가지고 네. 미안해 하면서 이제 주먹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충돌되는 어색어색해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니까 네. 그것이 이제 막판에 뭐 보수층 등에게 추가 결집하는데 일정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자동 결집이라고 보고 네. 그거 하는데 실패하는 요인, 캠페인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이런 거 재밌어요. 앞으로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면 좋을지 그 결과도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26.3% 압도적이네요. 예, 1등이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예, 20.3%.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11.6. 나경원 당선자가 11.1. 예. 잘 모르겠다가 더 높네요. 13.1이고. 잘 모르겠다. 예, 기타 다른 인물 뭐 10.2.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그냥 2% 정도에 머물렀네요. 예. 약간 인지도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유승민 의원이 제일 높긴 한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도 돌아와라 또 이런 거 같다고 생각도 보수 들고요. 진영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고 어제 그 무슨 사진 보셨어요? 네. 국회의사당 그 담장에 있는 한동훈 의원 화환인가 네네, 줄지어 맞습니다. 있다고 예. 그걸 또 다 보도를 했던데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 국힘 지지자들 44.7%가 아하.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국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층에서 예, 나경원 당선자는 18.9%에 머무는데 2배 이상 높은 거죠. 근데 뭐 어제 김경률 회계사, 회계사 비대위원? 그분이 뭐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 0%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재미는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김경률 그 회계사 그 비대위원 그분이 70% 80% 총선 패배 책임이 대통령실 책임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친 한동훈계로 분류가 뭐 됐을 그렇게 때는 보입니다. 일종의 대리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이제껏 네. 총선 전에도 뭐 말이 앙뚜아네타라든지 뭐 얘기 맞습니다. 발언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좀 했다고 그런 것 보이거든요.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또 어제 싸웠고요. 또 개싸움. 이건 그런 게 아니고 개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다르게 네. 말씀.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고요. 40%로. 그다음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네. 순이었습니다. 요 순을 보았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무당층 좀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 네. 결과들을 보실 때는 이걸 주의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네. 전체 결과를 이제 딱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승민이야? 이렇게 대표가 할수 아니면 이제 있다는 유승민 좋아하는구나라고 하지만 네. 여긴 절대적으로 이제 야당 성향층들이 이제 밀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뭐랄까 이제 역선택 네.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사실 전략적인 역선택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 봤을 때 야권 성향층들은 그래도 유승민 제일 낫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상당히 낫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수용될 가능성은 이제 이 지표상 자세히 봤을 때는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을 더 선호할 것이다. 또 이렇게. 근데 예.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다시 된다면 네. 이거는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강경한 인물을 또 내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총선의 민의는 자 이제 협치하고 이제 그만 싸우고 하는 어떤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데 네. 또 한동훈이 등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유한 유하죠. 모습 그렇게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글쎄요.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상상은 잘 안 가는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 상상은 안 갑니다.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네. 이제 요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한 3파전 정도로 이제 예상을 일단 1차적으로 아, 해볼 수는 있겠죠. 예.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예. 이제 용산과 가까운 용산의 의중을 담은 어떤 인물 네, 한 명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 만약에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고정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서 새롭게 우리 재건해야 된다 보수 진영을 네. 국민의힘을 그런 차원에서는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쪽에서 이제 두 명과 이제 결합이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당대회를 한다면? 예, 저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차원으로 보자면 이 전당대회 바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이제 발언이나 행보에 있어서 약간 좀 결벽적인 이제 이런 것들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도 당장 그렇게 볼 수 몰라요. 있을까요? 근데 지지자들이 막 나와라 불러대면 또 모르겠어요. 셀카놀이 할 때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불러드리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민주당도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가반 이상 차지한 민주당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네, 제1당으로서 정부 여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55.6%, 보다 강경하게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38.2%, 와. 잘 모르겠다 6.2%. 이것도 눈에 띕니다. 원래 이 총선 과정에서는 정권 심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민주당이 또 많은 지지자들이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협치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방금 전에 국민의힘에 이제 차기 당대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냐라고 네. 물어보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두 가지의 층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당에 대한 평가하는 거는 그 전체 결과만 가지고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대 정당 지지하는 분들도 대거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빙의해서 본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졌지만 야당이 협력해야지라는 얘기를 전폭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떤 의견이지라고 하면서 세부 결과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68% 정도 민주당 지지층의 네. 68%는 강경하게 대여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게 높은 것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대화 협치 이런 부분보다는 강하게 대여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본부장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90.2%가 협치하죠. 그렇게 협치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협치하는데 왜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맞진 않은 것 맞지가 같은데요. 않아요.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치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공감이 가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협치의 상징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조금 문제예요.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은 협치를 많이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다. 당정 관계 당정 관계 질문도 있었는데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당의 이제 향후 스탠스를 묻는 그렇죠. 질문이죠.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통해 견제해야가 54%,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실과 한마음이 되어 협력해야가 38.8%, 잘 모르겠다 7.2%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사실 뭐 세부적 지표를 지지층과 세부적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협력하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고요. 그렇겠죠. 야당 지지층에서는 차별화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니까 뭐 그 이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전망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뭐 확연히 다른 것이 이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이제 여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그러니까 너무나 확연히 구별되니까
이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네. 궁금하면 좀 중도층에 그걸 좀 네. 보고 판단해라 이런 네, 얘기가 있긴 지금 하더라고요. 중도 민심을 보면요. 예. 차별화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이게 54.9%입니다. 그 중도층이 딱 맞네요. 협력은 35.2%. 그대로 가네요. 여당도 중도층을 이제는 봤을 때. 그동안에 했던 스탠스하고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주문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죠. 자,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가 참 눈에 띕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오죠? 긍정 평가, 부정 평가잖아요, 그죠? 네, 긍정 평가 지지도가 26.3%. 이거는 충격적인데요. 고요. 부정이 69.6%인데 이야. 저희 미디어 토마토 조사로는 사상 최저치. 최저치, 최고치 격차가 가장 높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네. 28.2%까지 떨어진 적은 있었는데 예. 그보다도 1.9%포인트 떨어진 수준입니다. 일주일 만에 긍정이 10.8%포인트나 추락을 한 게 되고요. 이야. 영남 지역에서도 대구, 경부, 부울경 여기도 다 30%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아마 총선 결과랑도 연관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게 이제 평가를 하면 사실은 네.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뭐 한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한 건 한게 없으니까 없어요, 높아 그게. 지지도 떨어지지 않는 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현상, 가만히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야당의 뭐 대승 또 여당의 참패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현 정부가 참 못한다고 하더라.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람은 다수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 큰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잘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참패한 진영의 대통령이 국정평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역대 많은 선거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다른 이제 조사 기관들 뒤따르는 것에서도 상당한 이제 하락 흐름 상황의 결과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부정 평가가 뭐 크게는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추락을 예. 했고 부정은 올랐고 예, 지지율은 긍정은 떨어졌고. 떨어졌고, 긍정은 떨어졌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표집한 걸 보니까 좀 놀라운 게 진보보다 보수가 더 많이 표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났던 것도 좀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회복을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좀 갑니까? 네, 아까 윤영수 예.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약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뭘 잘하면 보통 이게 올해 저희가 조사 올해 것만 따져도 네. 가장 낮았던 게 32.5%가 32.5%였거든요. 3월 달에. 예, 불과 3월 달에. 그게 총선 할 때 국면 때 그렇습니다. 그 예, 분쟁이 있을 때였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다시 뭐 30%로 회귀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봐야죠. 근데 네. 그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고 예. 이 여당의 총선 참패가 국정 운영 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만 봐도 네. 지금 네 번째 비대위를 꾸려야 할 판 아닙니까? 그렇죠. 상시 비대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비대위만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그거로만 봐도 뭐 이렇게 긍정 평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결국 지금 이건 충격적인데 이 부정 평가가 69%, 70%대.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잘하냐, 묻는 못하냐. 것이니까 네. 그랬는데 이것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냐 하면 최근에 일 잘하냐 못하냐 최근에 잘 못하지라고 이제 응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못한다고 하는 국면이 매우 사실은 영향이 크고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네. 그 국면이 지나게 되면
약간만 잘해도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비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기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는 전임 대통령과 비교를 하게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임 예. 대통령이 막판에 대개는 잘 못하잖아요. 그 훨씬 이제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임기 중간으로 하면 잘할 때 임기 초반을 또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제 미국산 촛불, 쇠고기 촛불 사건이 있었잖아요. 광우병, 예. 그 국면이 이제 그때는 막 20%막 떨어졌는데 진짜 밑이었어요. 근데 그 국면이 지나서 뭐 중도 실용을 한다 했을 때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보단 잘해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너무 부분이- 저점을 봤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대통령 국정 지지를 관리하는 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 안 좋은 상황을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네. 그 국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반전을 시도하는 게 맞지. 오히려? 계속 단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끌어올리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오늘 이제 대통령 사실 담화를 좀 기대했었는데 담화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총선 얘기를 좀 한다고 하는데요. 더 두 번째 눈에 띄는 게 인선 부분이거든요.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인선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보수 신문들이 뭐 사설이나 칼럼을 네. 통해서 조언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인선을 잘해야 대통령이 바뀐 걸 국민들이 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저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게 성에 찰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첫걸음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대국민 메시지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한다는데 네. 과연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상황 인식을 그런 의심도 들고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이 누구 말대로 하면 뭐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니하게 대처를 한다. 저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왜 꼭 국무회의에서 했어야 되나. 기자회견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렇게 소통 문제가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 신호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인적 쇄신, 그렇죠. 협치, 야당과의 협치, 그다음 국민과의 소통 아닙니까? 세 가지. 세 가지만 사실 바뀌어도 네. 세 가지만 바뀌어도 이제 대통령이 좀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벌써 질질 끌다가 갑자기 뭐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한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액션을 해야지 이제 이 불신 상황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론에는 수치의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평가에서 보게 되면 20%대로 떨어졌다. 또 뭐 부정평가가 60% 이상으로 올라갔다 하잖아요. 네. 그 뒤에는 강도가 있어요. 스트렝스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도 진짜 잘해라고 이제 이런 게 있고 네. 뭐 잘하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수치는 비슷하도 강도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원래 의사 표출을 할 때 그냥 대체로 잘해, 대체로 못해라고 정도로 의사 표출하는 민족이에요. 성향이 강하게 표출을 안 하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매우 못한다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낮은데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제 매우 못한다가 52.3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의 거의 대부분이 매우 못한다예요. 대체로 못한다가 아니라. 원래는 사실은 좀 대체로 못한다가 많아야 되는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면 강도도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려고 하면 대중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쪽에 어떤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행보를 보여야지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대중이 예상할 수 있는 사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별다른 파장을 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건 가장 낮은 단계에 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가장 강하게 해도 될 똥 말똥인데 네. 너무 낮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뭐를 보여줘야지 작동하거든요. 신뢰 메커니즘이. 근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는 미디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영향을 받을 텐데 미디어에서 아마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할 국무회의 거예요. 모두 발언으로 이 총선 사과하는 거, 참패 사과하는 거 미디어에 좋게 평가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디어에게 지금 그 대통령이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과 여러 군데에서 전선이 발생할 텐데 네. 최상병 특검법이 있죠.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 방통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YTN 문제로 여기 이렇게 오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방통위원장 뭐 탄핵한다 뭐 이런 네.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수준의 뭐 얘기만 하고 오늘도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믿거나 말거나 뉴스 인사에 대해서 자체 여론을 알아본 시간입니다. 이게 쇼미더 사심 시간인데요. 이거는 뭐 해당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아니. 신뢰도가 1도 없습니다. 이런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꼽은 사심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재미로 재미로 한 거예요. 재미로. 겁니다. 재미로 한 제가, 거예요. 예, 예. 그 표본의 여론조사의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지 않은 전혀 네, 그 채널에 대한 이제 관심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저희 채널만 보고 12,000명 네. 답변을 우리도 많이 한 주셨어요. 거예요. 이거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론조사 하기 전에 예. 내 주변 사람들 한 4-5명 물어봐서 어느 의견이 하나는 모아지면 되게 또 그것이 여론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이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예. 미국 유학을 갈 것이다 49%, 대권 도전 22%, 가능하네. 네, 기타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고 13%고요. 네. 봉사활동 서울시장 도전이 8%씩.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되게 그 와닿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전국민 여론조사로 한 1,000명 조사하더라도 이거하고 큰 차이가 좀 나지 비슷하게 않을 나올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습니다. 미국 유학이라는 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정치할 거다. 뭐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인식이 아니면 지금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댓글도 있는데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예, 소개해 주십시오. 지선님께서 정치권에서 떠나야 너무 가벼워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는 결격 사유다라고 말씀을 그렇군요. 주셨고요. 또 자, 예, 윤희웅 센터장님도 한번 유저 네.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런 댓글이 냉수적인 댓글도 있네요. 네, 본부장님도 다시 하나. 예, 유저 FN 9님께서 예. 한 씨가 자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나? 비슷한 말 한 것 같아요. 정치판으로 어떻게든 돌아올 거라 봐요.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유사 과정에서 했던 거죠. 예. 자, 유학이랍시고 미국 튀었다가 하필 제가 또 이런 걸 읽었네요. 슬그머니 돌아와 요란하게 티나게 또 봉사활동, 서울 도전하고 내리 대선까지. 네, 요 정도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다음 HL2님께서 선거에 지고 해외 나가는 정치인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네요. 사람으로 읽으시죠. 안 갈까라 봐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과거에는 선거 정치적 기획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제법 성공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면에서 내가 잠깐 비켜서서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정치적 기획이 최근 한 10년 동안 성공한 사례가 사실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디 내가 비켜서 있다, 어디 산에 갔다, 항상 뭘 하고 있는지 미디어에서 보도가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들이 계속 전달이 되니까 신선도 또 단절 이런 것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기획의 성공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제 기획으로 할지 그것이 먹힐지 여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너의 마음을 보여줘 쇼미더 사심입니다. 이번에는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행보 질문을 좀 드렸는데 좀 더 신박한 주제 추천받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주시고 또 여론조사, 우리만의 여론조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끝내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총 10분에게 클래식 음악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22일까지 이 화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인사 프라임 서초의 봄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잠시 뒤 뵙겠습니다.